내일도 이렇게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의 추가 잔류로 인해서 일부 서쪽을 뺀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하늘은 모레까지 우선 맑은 하늘이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에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낮 동안은 햇볕에 의해서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 19.7도나 됐습니다. 평년보다 4도나 높았고 많은 지역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는데요. 내일과 모레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 쭉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금 전 4시 29분을 기해서 인천 옹진군 서남서쪽 52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5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등등 교육법 개정안과 국회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고 무상교육은 내년에는 2학년, 2021년부터는 전학년으로 확대됩니다. 미국 뉴욕의 한 관현악단에서 한국인만 한한령을 이유로 중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공연이 연기됐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외교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과 외교부 등 관계당국은 중국 공연을 앞둔 로체스터 대학 이스트먼 음악대학 오케스트라에서 한국인 다른 3명만 중국 비자가 발급이 안 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중국 대사관 등의 사실관계를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당국은 공연을 진행하는 기획사 측에서 비자 신청을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한국인 단원들은 중국 비자 발급이 거부될 거라고 판단하고 이를 대학 측에 통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트먼 음대 자말 로시 학장은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한국인 예술가에 대한 공연을 막고 있다며 비자를 받기 위해 의회 관계자와 뉴욕 주재 중국 영사관의 방법을 알아봤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2016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한령을 내린 후에 한국인의 대규모 공연은 대부분 불허해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N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과 관련해 일부 정황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설명 자료를 통해서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1년 종합편성 PP로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방통위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MBN의 2011년 최초 승인과 2014년, 2017년 재승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방통위 차원에서의 법률, 회계 검토 등을 거쳐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 남편 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인 혐의까지 더해져 연쇄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청주지청에서 청주검찰에서 받은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수사자료 검토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다음 주쯤 고유정을 살인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라면서 전 남편 살인 사건과 병합 청구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제주지검에 이송된 이후 추가적인 특별한 점은 없었지만 다음 주 기소할 예정이라며 외부 힘에 의해 10분 이상 짓눌렸다는 기존 보도 이외 구체적인 기소 사유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부정한 가족 간 거래나 허위 거래 등으로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 108건 21억 원이 적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이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지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1년간 모두 108건 21억 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환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가족과 부당거래한 경우가 28건 15억 원이었고 보조금 카드 전용 결제 취소와 세금 계산서 구매 취소도
21건 4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상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설계 감내 용역을 조달 계약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보조사업자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업체와 쪼개기 계약으로 집행해서 보조금 5억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또 서류를 위조해서 서류상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산업용 사물 인터넷 기반 안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장비 구매를 허위로 꾸며서 횡령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5억 원을 가로챘다 고발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말에 속아서 범죄에 가담한 10대와 무직자 등 1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수거잭 32살 전모 씨와 인출 수거잭 19살 남모 씨 등 3명을 사기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7살 이 모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저녁에 중국에서 초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18.5도, 습도는 68%입니다. 이성민이었습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 비정규직이 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 노동자 2,055만 9천 명 가운데 748만 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36.4% 규모, 12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정규직은 작년에 비해서 35만 3천 명이 3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307만 8천 명입니다. 비정규직이 폭증한 것은 통계 방식을 바꾼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가 추가로 포착된 것입니다. 가짜 통계로 실태를 제대로 못 본 것은 잘못이죠. 그래서 비난을 감수하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의 질을 높이겠다고 꾸준히 강조해왔고 정규직 확대를 약속했습니다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 방치할 수는 없겠죠. 우선 공직사회부터 다잡아야 합니다.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톨게이트 노동자 직고용을 회피하는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이죠.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에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했더니 변칙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자회사 남발, 경쟁 채용 확대로 오도하는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 감찰도 필요합니다. 여러 부문 중에 사회적 울림이 가장 큰 분야가 바로 노동 분야입니다. 노동 존중이 제도가 되고 일상이 되는 세상. 그 세상을 향해 신발끈을 다시 조여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죠.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생방송 현장 바로 볼 수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방송 어디서 만나고 계시는지요? 오늘이 지나면 이제 2019년도 2달이 남습니다. 또 11월 9일을 전후해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제 반환점을 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또 총선이 내년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까? 응답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7시까지 힘차게 달려봅니다. 김용민
국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뉴스 505 함께 하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날. 10월의 마지막 날에.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오늘을 좀 기억하려고 합니다. 예. 네. 10월에 결혼 기념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네, 전 언제였어요? 8월입니다. 8월이군요. 네. 아,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은 예. 음력 아니었나 음력? 음력으로요? 음력으로. 아닙니다. 아닙니까? 양력 8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실없는 질문을 한 셈이 됐습니다. 네. 10월이 특별한 달인 줄 알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 네. 생일이 있었군요.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밤은 아니고요. 이미 지났습니다. 예, 그래요. 다행입니다. 실없는 답변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실속이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첫 소식이 비상한 소식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오후 이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조금 전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네. 발사체의 재원 등 이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 합참은 이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이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될 텐데, 중장거리는 아니겠죠? 일단 뭐 동해상으로 썼다고 하는데 이게 뭐 넘어가지는 않은 걸로 봐서 네, 기존에 썼던 거랑 이렇게 비슷한 네, 그런 발사체로 보이고 그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능력은 세계가 인정하는데 굳이 왜 이렇게 또 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그렇죠. 이렇게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 또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은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네, 참 헷갈리는 소식이 막 잇따라 전해지고 있는데 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어제 오후 김정은 위원장이 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조의문에서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서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조의문은 어제 오후 판문점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판문점에서 직접 받아왔으며 밤 늦은 시간 부산 남천선담 빈소에서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인사에 대해서 조의를 표한 것은 지난 6월 19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별세를 했을 때 이후 처음인데요. 뭐 단순 조의문 전달일 수도 있지만 이 남북 관계가 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조의문에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의례적인 그 상대가 상을 당하면은 조의를 표하는 것이 뭐 민족적 예의인데 말이죠. 네네. 뭐 그 차원이었다 하더라도 좀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의란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조의문을 전달하고 또 그 몇 시간 만에 또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쏴가지고 네,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예. 국회 본회의장으로부터 들어온 속보가 또 있네요. 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요.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 네, 고교 올해 무상교육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군요. 네, 이제 실현이 된 셈인데 네. 일단 올해 2학기에는 고교 3학년 그리고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가 되고요. 네네. 그리고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모두 무상교육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교 교육 지원 대상은 내년에 88만 명, 2021년에 126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네. 이 현재 고등학생이 연간 부담하는 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뭐 학교 운영비에 이 전국 평균이 1인당 158만 2천 원인데요. 이 정도 비용을 그 각 가게마다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교 무상 교육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의무 교육이 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맥락입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의무 교육이 되면요. 제가 전라남도에서 교감 선생님 하시고 은퇴하신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전라남도에 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무 교육이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섬에 어린이 한 명이 삽니다. 네. 그러면 이 어린이를 위해서 학교를 지어야 원칙이에요. 아, 그렇죠. 한 고등학교까지 명이라도. 다. 예, 의무 의무적으로 해야 교육이면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 지을 수는 없어가지고 또 다른 섬에 가서 혹은 뭐 무트로 와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등하교를 다 책임져야 돼요. 아, 시에서요? 지자체에서? 그건 이제 교육청에서. 아, 교육청에서. 네네. 그럴 만큼 의무 교육은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응당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이거는 의무 교육은 아니고 일단 무상 교육, 네, 무상 교육 무상교육입니다. 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되고 올해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서 내년 고2, 고3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거죠. 네, 고3부터 해서 그다음에 고2, 그다음에 음. 고1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간 어느 정도 교육비를 아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뭐 1인당 한 158만 2천 원이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한 네. 이 정도 비용을 각 가게마다 아낄 수가 있게 됩니다. 연간 160만 원에 가까운 교육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이런 네. 내용이네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인재 영입 발표를 했어요. 네네. 8명의 인재가 영입이 됐는데요. 음, 이 인재들은 그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김용아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이렇게 3명은 일단 경제 전문가로 영입이 됐고요. 예, 예. 그다음에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 장수영 주식회사 정원 SY 대표는 청년 주자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금희 여성 유권자 연맹 회장은 여성 주자, 이진숙 전 대전 MBC 대표이사 사장은 언론 전문가로 영입이 됐고요. 그리고 정범진 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원자력 전문가로 영입이 됐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열린 환영식에서 이 인재들에게 이 당 점퍼를 직접 입혀줬고요. 또한 박맹호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 기획단도 발족하고 이 본격적인 내년 4월 총선 채비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인재 명단 중에 2명이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네, 그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청년 주자로 영입된 백경훈 청사진 대표입니다. 네. 이 전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인데요. 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에 이에 반대하는 집회 연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 사람의 발언을 두고 이 변상욱 현 YTN 앵커가 숫골 마이크를 잡았다라는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백경훈 대표는 청년들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한 거죠. 네. 이 두 번째 이분은 좀 논란의 인물인데 바로 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이라크전 종군 기자로 크게 명성을 얻었고요. 네. 2003년에 또 이라크전에서도 종군 기자로 나서서 이 한국 방송대상 보도 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에 홍보국장에 오르면서 2012년 이 당시 고인이 된 지금 이제 고인이 됐죠. 네. 당시 이용마 기자를 비롯해서 그 언론인 해임에 앞장선 인물 중 하나로 이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또 MBC 기자회가 또 최초로 제명한 기자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국을 이끄는 보도본부장이었고요. 네. 이 대전 MBC 시절에도 뭐 대전과는 뭐 아무 상관없는 이 중동과 관련된 보도를 지시했다가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백경훈 백경훈 네, 후보는 아니고요. 네. 백경훈 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자유한국당에 영입이 된 케이스인데 그전에는 당 적이 없었습니까? 그전에 당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죠. 네네. 네. 그리고 은평구 지역에서 시의원 후보로 출마를 했던 일이고요. 자유한국당 간판으로. 또 한국당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이고. 네. 네. 그 영입이라고 하는 것은 당 밖에 있는 분을 들여왔을 때 영입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집 밖에 있는 사람을 집 안으로 데려와야 이제 영입이 되는 건데 이미 집 안에 영입이 있는 된 사람을- 분인데 네. 영입이 된 건지 입당을 한 건지 여간 뭐 하여튼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청년을 끌어안는다. 한국당에서 이런 어떤 네,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의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요. 11루수님 충분히 입당 자격을 갖춘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앞서서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K73921437 이 계정 쓰시는 분은 가진 게 미사일밖에 없나 봐요. 네. 그래요. 그래도 좀 그만 쐈으면 뭐 좋겠습니다. 한두 번 쏴야 사실 사람들이 놀라지. 이게 뭐 수시로 쏘면은 놀라겠습니까? 네, 예. 그러게요. 예, 뭐 놀라라고 쏜 것 같은데 말이죠. 예, 북한의 행태도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자, 근데 네. 그 원래 영입 대상이었던 박찬주 전 대장
이분은 명단에 없네요. 네, 어제만 해도 이 황교안 대표가 뭐 인재 영입 1호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붙이려는 기세였는데 이 네네. 당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네. 예, 어제 저녁 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들이 이 반대 입장을 결의를 한 건데요. 네. 이 황교안 대표는 이 공관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대장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하지만 이제 박찬주 전 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2심까지 유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이 공간 갑질과 관련해서 뭐 본인은 법 적용이 쉽지 않아서 뭐 기소는 안 됐는데 이 부인은 공관병에게 부침개 등을 던진 그 폭행 혐의로 이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갑질에 대한 의혹은 벗겨지지 않았어요. 네네. 예. 그 공관병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말끔하게 씻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분을 영입하려 했다. 그 이유를 참 알 수가 없네요. 굉장히 좀 내용이 심각했는데 이 네. 당시 이제 전자팔찌를 채우고 본인이 부를 일이 있으면은 이제 호출을 했다. 전자팔찌를 통해서 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서 뭐 짐승을 부르듯이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비판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 군 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갑질 의혹과는 별건으로 뇌물수수, 인사청탁 의혹 등에 대해서 먼지 털기식 수사를 했고 네. 보직 해임된 박찬주 대장의 전역을 억지로 막으려 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모욕감을 느낄 수는 있는 건데 그러나 본인의 갑질 논란은 말끔하게 씻지 못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검찰에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사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이 대검찰청이 부인을 했었죠. 네네. 그런데 현직 검사가 이에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검찰청 입장과 다른 입장. 네, 전혀 예. 다른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 진해원 이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어젯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내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내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 유시민 장관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이후 이 대검찰청이 근거가 없다. 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을 했었는데 이 현직 검사가 이 같은 해명이 의아하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네네. 진해원 검사는 이 내사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라면서 그런데 왜 안 했다고 할까라고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또 내사를 하지 않고는 이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라면서 그런데도 내사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이 표정 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돼서 그런 것 때문이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예예. 아울러 진해원 검사는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그 당시 글 작성 시점에서는 오늘 이 조국 전 장관의 이 사모펀드 관련성 의심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또 얼마 전에는 정경심 교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라면서 이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또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서 네. 이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 내사를 포함한 수사를 할 경우 이 증거와 서류를 취득한 날부터 모두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공개하면 된다. 근데 하지만 이 목록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사찰에 가까운 것 아니냐. 그 내사가 아니라 사찰이죠. 네, 이렇게 의문을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사 통일체 원칙이 깨졌네. 김지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뭐 그런 원칙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원칙이죠. 그렇죠. 네. 검사 같은 검사라도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뭐 검사는 입이 하나여야 된다, 뇌가 하나여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진해원 검사가 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밝힌 대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 의뢰 전부터 내사한 것 아닌가 네. 이런 의문을 제기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이를 두고 현직 검사인 진해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그런 추정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검의 그 부인 유시민 이사장 발언에 대한 부인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네, 대법원은 오늘 이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이로써 황영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을 했는데요. 이 황영철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네. 이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서 하하. 이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네. 이 2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으로 여기에 또 관여한 혐의로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예. 원심은 이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황영철 의원 이제 전 의원이 됐는데 지역구가 강원도 홍천, 철원, 네. 화천, 양구, 인제 면적이요. 서울의 11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공용 선거구인데 자 이제 총선 때 누가 나올 것인가. 그 사실은 선거 때 말이죠. 네. 지역구를 여러 번 돌아다녀야 됩니다. 선거 지역을 네네. 자기 지역구를 여러 번 돌아다녀야 되는데 여기는 선거운동 기간에 한 번만 가도 시간이 다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서울보다. 돌아다니는데도 정말 광활한 지역구죠. 너무 지나치게 인구가 적으니까 그렇게 이런저런 그 군을 다 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지역구로 만들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그 기초 의원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까지 된 뭐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네네. 이렇게 해서 정치 생활에 그 어떻게 종언을 고하게 되는 건가요? 예. 자 그래요. 다음 소식 또 하나 준비하셨나요? 네, 마지막 소식 짧게 좀 전해드리면 네. 이 세월호 참사 당시 네. 이 맥박이 있는 익수자가 헬기를 타지 못해서 숨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있었던 일인데 이 오후에 이 단원고 학생 A 씨가 바다에서 발견이 됐고 이 바다에서 이제 구했을 때는 이제 심정지가 된 상태였는데요. 예. 응급처치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헬기를 통해서 이송을 했으면 20분 만에 병원에 갈 수 있었는데 헬기를 타지 못하고 배로 이송을 하다가 5시간 후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네, 오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 당시에 3대의 헬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3대의 헬기 중에 이 한 대는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을 태우고 떠났고요. 이 다른 한 대는 김수현 당시 해경 서해청장을 태우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구조도 제대로 안 한 분들이 헬기를 타고 다녔다는 얘기죠. 네, 응급- 기자간담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기자간담회 때문에 네, 응급 환자가 있는데 응급 환자는 이용도 못하고 이용도 못하고 이송 중에 사망하게 됐습니다. 혼이 없습니다 진짜. 잠시 후에 사회적 참사 특조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의 박병우 국장 연결해서 소상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상근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시 26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는 집회가 진행되면서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사당대로 여의 지하차도에서 국회 앞 삼거리 방면으로 전차로가 통제 중이니까요. 우회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도 집회를 마친 인원들이 3일대로 종로 2가 방면으로 행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변도로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양대교를 조금 못 간 1차로에 추돌 사고가 났고요. 여파로 정체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에서 의정부 방면 불암산 터널 4차로에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퇴계원부터 별내까지 4km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으로 치악 1터널 부근 2차로에 화물차 단독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로 신림 나들목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열흘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건 씨의 지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방송에 나와서 조건 씨의 건강 상태를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그 방송에 나간 바로 그날 또 검찰에 불려나갔다고 합니다.
그가 검찰에 소환돼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서 실명을 밝히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준호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를 접한 검사와 조사관들이 방송 나간 부분을 제 귀에다 갖다 대면서 귀에다가 자신들이 언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한동안 제가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압박을 당했습니다. 모욕감을 아주 심하게 느꼈고요. 당일 방송이 나가자마자 그러니까 당일 방송이 나가는 날 소환이 되셨고, 근데 이제 조사를 받다가 뉴스공장 방송을 들려주면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얘기했어? 네. 왜 거짓말해?라는 취지의 취조를 당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스피커로 들려줬습니까? 아니면 휴대폰으로 들려줬던가요? 휴대폰으로 직접 귀에다 갖다 대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감찰 대상 아닙니까? 법무부가 이 같은 무리한 수사를 했는지 인격모독적 수사를 했는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엊그제 노무현재단 유튜브 알릴레오를 통해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내사했다. 그 시기는 8월 중순쯤으로 보인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사실 유시민 이사장보다 그걸 내가 먼저 이야기했다. 이러면서 팩트를 정리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유시민 이사장이 알고 있는 사실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청문회를 전후한 시점에서도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문제는 인사청문회 과정 자체에 중대한 결함을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절한, 그러니까 자기 어떤 특정 정파에서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하면 검찰에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검찰은 수사를 들어가는 순간 기소까지는 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검찰이 기소할 텐데 또 수사 중이거나 기소할 텐데 장관 임명이 되느냐? 임명해서 안 된다라는 여론을 만들어지면 저는 굉장히 이게 문제가 청문회,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인사청문회 과정 자체가 앞으로는 검찰의 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나쁜 사례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비정규직이 86만 명이 넘게 증가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그렇다는 건데요. 비정규직 급증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고용 예상 기간에 대한 기간제 노동자의 달라진 답변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통계 측정 방식이 달라져 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86만 명이 증가한 것이 자연스럽게 증가했다기보다는 지난해 다른 통계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영향을 미쳐서 그렇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이로가 최근 들어서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들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통계조사를 해달라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조사는 기간을 정했습니까? 하고 물어봐서 기간을 정했으면 이 사람이 기간제가 되는데요. 지금은 병행조사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이 예상되는 기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간제라고 생각 안 했었는데 고용 예상 기간을 물으니까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본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 논란은요. 정부의 해석과 설명을 인정하더라도 그래도 많은 거 아니냐.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45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기본적으로 취업자 수의 사이즈가 커지니까 취업자의 3분의 1 정도는 비정규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상은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중 일부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인재 영입 1호로 선정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하루 만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은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서 설득한 인물인데요. 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해 일부 최고위원과 당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이니까
영입 인재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의도 연구원장인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논란이 있는 인물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일부입니다. 그 말씀은 김세연 원장이 보시기에도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은 부적절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부적절했다고 제가 표현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박찬주 대장이 전역 과정에서 대단히 모욕적인 일들을 겪은 것은 사실이고 또 적폐몰이의 대상으로 몰렸던 상황들이 뚜렷이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관병 갑질 행태까지 면죄부를 받는 것이라고 하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좀 더 신중한 절차를 밟는 것은 다행스럽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안보나 또 이런 군에 대한 여러 가지 당의 어떤 안보에 대한 존중 개념에서 전문 인사들을 모시는 것이 필요한데 좀 더 이런 경우는 논란 있는 경우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한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미리 아셨어요? 이분이 1호로 포함되는 거? 인재 영입 과정에 이렇게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도 좀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된 정황이 있다. 그리고 검찰은 알고도 은폐했다. 당시 검찰 책임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촛불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관련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계엄령 문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개관 교수는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독재의 가장 전형적인 방식인데 국민 상대로 전쟁 계획을 세웠다면 심각한 내라는 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본의 정치 개입 금지가 근대 민주국가의 기초적인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정당성을 잃은 통치자들이 정치 최고 통치자들이 본통 수권자가 이제 더 이상 그 설득과 타협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노골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국민의 굴복을 이끌어내는 그런 법령으로 흔들 써와서 그래서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독재의 가장 전형적인 이제 방식이고요. 군사 독재가 만들어지는 방식이기도 하고 군사 독재가 유지되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역사상 최악의 계엄령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아엔데 정권 무너지고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자행하자마자 계엄령을 선포해서 칠레 전역에서 뭐 이제 더러운 전쟁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붙였는데 더러운 전쟁이요? 수만 년 이게 이제 계엄령이라는 게 전시법률이니까 왜 이게 더러운 전쟁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전시법령으로 자국민을 적군으로 취급해서 전쟁을 벌인 거거든요.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도 허탈한 표정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황윤정님, 세월이 가도 잊히지 않는 것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이겠죠. 네, 세월호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맥박 있던 세월호 희생자, 헬기를 두고 배로 이동해서 숨졌다. 희생자 이송에 헬기로 20분이면 될 것을 무려 4시간 40분이 걸렸다. 헬기에는 누굴 태운 것인가? 오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과 관련해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박병우 진상규명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병우 국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박병우입니다. 국장님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헬기 관련한 이야기 저희도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신 유가족분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예, 그래도 그 당사자 부모 어머니도 오셨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예. 저희들이 그 영상을 트는 것을 허락을 받기 위해서 사실 엊그저께 이제 미리 한번 영상을 사실은 처음 보신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때만 해도 일단 사실은 그 본인 아이뿐만이 아니라 이게 워낙 대한민국 이제 참사 현장을 많이 또 다니시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제 공개를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오늘은 좀 많이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참사 당일에 A군이라고 하겠습니다. A군이 해경에 의해서 발견된 후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5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긴급한 와중인데 해경 함정을 3번이나 갈아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사실. 당시 그 목포해경 상황 보고서를 보면은 11대의 헬기와 17대의 항공기 투입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는데 아니 이 헬기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예, 그 당시에 헬기가 2종류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이제 해경 차원에서 투입된 헬기가 11대가 있었고, 네. 그 외에 그 응급구조센터 쪽에서 119 헬기도 꽤 많이 출동을 했었는데, 네. 아마 정오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교통 상황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응급 헬기들은 다 빠져주라라는 사실은 이제 지시를 받고 팽목항으로 다 철수해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네. 실제로 해경 헬기가 그러면 이제 상공에서 계속 수색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영상으로 제보 영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는 한 2시간 정도 영상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데 네. 그 영상 속에서는 입체적인 구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수 말하자면 단 한 대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표현하기 어렵죠.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이 브리핑을 할 때 밝혔지만 그 5시 40분에는 삼천 구함에 헬기가 내렸고 거기에서 이제 김수현 서해청장을 타고 태우고 떠났고 그때 그 A 학생이 사실은 긴급하게 구조가 돼서 배에 올라와 있던 상황이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해경 헬기가 또 그렇게 해서 한 대 떠나고 그 뒤로 또 한 대가 내리기는 했으나 김석균 해경 청장만 태우고 또 떠났죠. A군이 응급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인지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인지를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본인들이 시인할 정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본인들의 시인을 받아낸 건 아니지만 그 당시 4월 16일 상황이라는 오후 상황이라는 것이 이미 전원구조 오보가 난 뒤고 그 배에는 수백 명의 승객들이 배에 갇혀 있다. 네. 이런 상황들이 이미 다 공개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경 초유의 비상 상황이었고 초유의 비상 상황들을 이른바 TRS 망이라는 데에서 지휘부와 현장이 계속 다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고 네. 이 학생이 올라온 5시 24분 상황에 TRS에 그대로 보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익수자가 한 명 건졌고 삼천 구함으로 옮겼고 지금 CPR 소생 중이다. 이런 내용들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같은 배의 조타실에 네. 이른바 해경청장, 서해청장, 목포 서장, 이른바 해경의 제일 중요한 부서인 삼청장이 그 위에 다 타고 있었거든요. 몰랐을 리 없다. 그거는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5시 40분쯤,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40분쯤 해경 헬기가 300 구함에 내렸는데 헬기는 이 A군을 이송하지 않고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을 그리고 이후에 6시 35분쯤 300 구함에 내렸던 또 다른 헬기는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을 태우고 떠났다. 이 A군은 그 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들을 태우고 헬기가 다 떠났다. 그래서 이 A군은 배를 3번 갈아타고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났다. 예, 그렇죠. 하하, 참. 사실은 더 정말 어이가 저희들도 조사하면서 정말 참담했던 부분이 이 학생이 사실은 저희들이 확보한 증거 영상에 의하면 심박동이나 이런 이 모니터에 이른바 바이털 사인이 나오기는 하는데 물론 심정지 상태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바이탈 사인이 이 물리적으로 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 포화도도 69%인데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그 응급구조사, 해경 소속의 응급구조사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원격 의료 지도를 했던 육지에 있던 그 병원의 응급 의사가 그걸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는 다 빨리 이송을 해라. 빨리 이송해라. 헬기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하게 되고 실제로 그들이 이 해경들이 체증해 놓은 영상에 의하면 이 119 헬기죠. 응급 헬기가 사실은 삼천구함 위에 거의 다 도착했다라는 얘기가 자기네끼리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들것에 들고 실제로 헬기를 태울 것처럼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배 어느 한 방에 있었던 게 아니라 들것에 실려서 헬기장으로 나가는 거죠. 헬기장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빤히 보이는데 이 엉뚱한 사람들을 태우고 그냥 그 2대 헬기가 다 날아갔다. 그러니까 그 헬기장에 나갔는데 6시 35분 그 동시에 거기에서 이 마이크로 그러니까 함내 마이크로 크게 들립니다. 익수자 피정으로 갑니다라는 얘기가 지시죠. 말하자면 마이크를 통한 지시가 내려오는데 이 환자를 피정으로 옮기라는 지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는 당연히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도 그 방송을 들었을 테고요. 당연히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그 헬기 타고 날아갔다.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우리 애청자 김준수 님이요. 헬기에 부상자가 탈 자리가 없었거나 응급구조 환자가 탈 자리가 없었거나 뭐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해경 헬기는 이 도서 지역에 있는 어떤 응급 환자들이 발생을 하면 이 구조사하고 함께 다 태워서 이렇게 해서 다 조치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사망자로 어떤 의학적인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아마 사망자로 판단을 했을 것이다. 대단히 위험한 판단을 한 거죠. 아니 그 단계에서 그 이렇게 헬기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다면은 조기에 이렇게 또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럼 말하자면은 응급 구조가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판단도 선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조사를 하면서 네. 6분의 이 응급 의사분들 전부 다 이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자문을 들었습니다. 예. 이 모니터상이나 환자의 상태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로서는 물론 생존했다라고 100%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은 이 상황으로는 사망자로 판단할 수 없다. 네. 그리고 물리적으로 손으로 행하는 심폐소생술은 현재로서는 응급조치로는 큰 의미가 없으니 네.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병원에서는 또 응급에 관한 네. 실제로 약물 주입이라든가 기도사건이라든가 이런 그 응급 조치들을 물리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필요하니 그래서 응급의사도 현황 그 당시에 빨리 옮겨라, 빨리 이송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죠. 이유는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아마 임의적으로 사망자다 이렇게 취급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석균 씨를 어떻게 이번에 조사하셨습니까? 이번에 조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조사의 완결을 기하기에는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네. 아시겠지만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런 대형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고 네. 이랬을 때 이 조사 결과를 네. 빨리 발표를 해서 예. 그때 투입되면 공권력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생명을 다뤄야 되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겠다. 네. 나중에 끝까지 추적돼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도 엄중하게 보여줘야 된다.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 전원위원회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서 지금 공개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네.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응급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혼자 헬기 타고 기자회견장으로 간 사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김석균 씨가 알고 있었다. 그 환자가 있음에도 알고 있었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 조사를 하면서 그 당시 해경 응급구조사를 포함해서 네. 직원들을 많이 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네. 그랬을 때 대부분 지휘부가 알고 있었을 알고 것이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은- 오늘 공개한 영상에도 네. 지휘부에서 P22정으로 태우는데 지휘부에서 시켰다라는 워딩이 그대로 또 나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석균 씨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좀 전략적으로 지금 사실은 저희 내부에서는 판단을 하는데 오늘 내일 사이로 좀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범죄 행위가 특정이 되면 이제 사실은 고발을 하든 수사 요청을 저희들이 예전처럼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이제 조처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은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언제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까? 예, 내년 12월 10날까지죠. 네. 수사권이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없으니까 조사에 협조를 해달라고 했을 때 거부하면 어떻게 달리 방도가 없는 것이고요. 예, 크게 방도는 없습니다, 사실은. 진상규명까지 아이고 넘어야 할 산이 많네요. 시간도 얼마 없고. 예, 저희들이 이제 현재 50개 정도 과제를 29명, 저희들 29인 정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인원이 사실은 50개의 과제, 그 중에 하나의 과제가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된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좀 부족하죠, 상황 자체는. 그래서 이거 국민들이 좀 많이 성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11월 2일에 세월호 가족들 또 4.16 연대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수사 처벌하라 국민고소 고발 대회를 열 모양인데요. 예.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제대로 수사를 그동안 안 해온 것 같아요, 검찰이. 예, 사실 이 사건도 네. 이 학생의 부모님들이
이전에 네. 수년 전에 진정 사건으로 넣었었습니다. 검찰에. 네네. 그 목포 쪽에다 넣었는데 그때도 아마 진술서 한 장 정도 그냥 받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이 선체조사위원회 생기기 전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생기기도 전에. 예. 그렇죠. 그때 이제 이 사건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검찰에 진정 사건을 넣었었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그때 응급구조사 한 분 이 자필 진술서장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검찰이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일가를 먼지 털기식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열정과 또한 의지를 갖고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재조사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목소리를 지금 세월호 가족들이 하고 계세요. 예,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박병우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박병우 국장이었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4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보영이가 등교를 한 뒤 엄마의 가슴 한켠에는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가끔씩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보영이가 쓰러졌다는 연락이 오기 때문인데요. 건강 상태가 안 좋고 뭐 학교에서도 가끔 쓰러져가지고 119에 실려간 적도 많고 뭐 갑자기 머리에 내사 상태가 되든가 위험한 상태가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나가는 일용직 일당에 100만 원 남짓한 기초생활 수급비로는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되죠. 제 하나만 이제 또 부담되는데 심지어 엄마, 친정 엄마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10년을 넘게 지금 저렇게 소변, 대변 다 가누고 제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부서지고 아픈 건 참아낼 수 있다는 엄마는 단 한 가지 바람뿐입니다. 저 아픈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가족이 있어 그 생각만 하고 지금 사는 거죠. 빨리 나와서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그게 소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미세먼지 농도가 걱정입니다.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에서 발원해 중국 동부로 이동한 잔류 황사가 중서부 지역 중심으로 유입이 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는데요. 특히 수도권, 충남 등 중서부 지역 중심으로 높아서 나쁘거나 매우 나쁨 상태까지 오늘 밤 계속되겠습니다. 또 그 밖의 지역도 오늘 밤에는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내일 예보도 현재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 영향을 받는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대부분 권역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하늘은 내일까지 맑겠지만 이렇게 일부 황사나 먼지 안개로 인해서 내일까지 뿌옇게 보이겠고요. 건강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9.7도까지 올랐는데요. 평년보다 4도나 높았고 대부분 20도 안팎의 평년을 웃도는 기온 보였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비슷하게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이어가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전반에 걸쳐서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도 동해안은 비가 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6도, 습도는 76%입니다. 기상청에서 58분 날씨 최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북한의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지난 2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한 이후 29일 만으로 올해 들어 12번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보내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어제 오후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조의문을 판문점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에게 위로 메시지를 전했다고 고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고 무상교육은 내년에는 2학년,